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영화 시간에는 바로 프렌치 디스패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최근에 개봉하기도 했었고 또 웨스 앤더슨의 팬들이 국내에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또 극장가에서도 이런 상대적으로 블록버스터가 아닌 영화치고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었죠. 지금 BTV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웨스 앤더슨의 다른 작품들도 좋아했지만 이번에 나온 프렌치 디스패치도 기대에 걸맞게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작품이 내용적으로는 전혀 이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품이 제게는 사실상 2부작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감독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에 지나간 어떤 한 시대에 대한 향수 어린 감각을 두 영화가 모두 다 함께 갖고 있고요. 어떤 특정한 시대를 향수 어린 감각으로 그리되 그 인물이 직접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는 그 직장을 주요 무대로 삼아서 펼쳐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바탕 속에는 기본적으로 웨스 앤더슨의 세상을 대하는 어떤 시각, 무엇보다도 예술이란 과연 무엇이고 예술의 밑바닥에 흐르는 정조는 어떤 것이고 예술과 세계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웨스 앤더슨의 깊숙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두 편의 아주 뛰어난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2부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프렌치 디스패치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영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뭔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작품이 아니기도 하고 실제로 영화 속에 드러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화 속에 담겨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일단 대사 양 자체가 번역가를 골탕을 먹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대사양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나 영국 외에서는 이 작품을 자막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내고 또 영상까지 보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단위 시간당 시각적인 정보, 글자 정보 같은 것들이 너무 많게 되죠. 그리고 또 인물들도 굉장히 많고 이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잡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잡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필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들이 있는 데다가 그들이 제각각 취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서 또 전체는 5부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조차도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한번 보고 나면 대체 내가 무엇을 본 것인지, 놓친 것은 없게 되는 건지, 뭔가 영화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긴 한데 내가 과연 이 영화의 핵심을 보고나 있는 건지, 이런 생각들이나 회의가 드실 수도 있는 건데요. 바로 그래서 오늘은 프렌치 디스패치의 7가지 비밀이라는 한번 그런 말을 뽑아봤고요. 이런 영화일수록 상대적으로 평론가 해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화의 어떤 깊숙한 곳들을 볼 수 있는 7가지 어떤 키워드들을 삼아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영화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술가들에게 바치는 러브레터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저널리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널리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많은 작품들 같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더 포스트 같은 작품, 그런 작품들일 텐데 얼핏 보면 프렌치 디스패치는 그런 어떤 저널리즘 정신에 예찬하는 그런 작품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사실상 훨씬 더 큰 바운더리라고 할 수 있는 창작의 세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의 저널리스트를 이 영화의 감독인 웨스 앤더슨은 일종의 예술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기자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요리사,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화가 할 것 없이 이들 모두를 다 커다란 바운더리에서 창작을 하는 예술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가장 뭉클하고도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로벅이라는 저널리스트가 네스카피에라는 요리사와 관련된 어떤 일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죠. 자기의 기사들을 떠올리는 로벅의 표현에 따르면 거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방에 앉아서 네스카피에가 어떤 재료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 예술작품을 감상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네스카피에라는 요리사가 만드는 음식조차도 예술작품으로 파악하고 있는 영화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영화는 어떤 밑바탕이 되는 굉장히 많은 사소한 지식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잡지사는 뉴욕에서 발간되는 뉴요커라는 잡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이 고등학교 시절에 뉴요커라는 잡지를 도서관에서 표지 때문에 반해서 애독자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한동안 계속 뉴요커를 끼고 다니면서 기사들을 탐독한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뉴요커라는 잡지를 보면서 세상과 호흡했던, 혹은 그 잡지의 세계에 매혹되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의 경험이 사실은 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이 주요 인물들이 실제로 다 모델들이 있습니다. 극 중에는 아주 3가지 큰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아티클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뉴요커에서 굉장히 시선을 끌었던 어떤 아티클들의 기본을 두어서 변형한 것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 뉴요커 잡지에 실렸던 아티클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모델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관객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 대해서 알맹이를 모르고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의 관객들조차도 이 프렌치 디스패치에 나오는 세계들을 제대로 그 향수 어린 감각을 정확하게 감독과 같은 위치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나이도 기본적으로 웨스 앤더슨하고 비슷한 나이여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뉴요커를 탐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는 지나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외국 관객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디테일들은 사실은 다 모델이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변형해서 사실은 갖고 오면 우리는 그 모델이 되었던 이야기 혹은 샘플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모를 경우에 굉장히 질에 겁을 먹게 되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뉴요커의 세계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일종의 창작자의 세계, 예술가들의 세계로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화는 본인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에게 바치는 일종의 러브레터 같은 작품이다라는 것이고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상황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야기는 실제로 68혁명 당시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사실상 변형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관념적이면서도 예술과 세계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자기 핵심적인 예술관을 풀어서 이 영화 속에 깊숙이 숨겨두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Nolgo Echiman. Nolgo Sipta. Play Jet.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이유, 강박증이라는 증세가 예술가에게 가장 창의적으로 적용된 케이스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웨스 앤더슨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50이라는 숫자가 사실상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이 되는 것은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앙리라는 곳에서 가상의 도시에서 발간되는 잡지죠. 근데 이 주간지를 만들어내는 편집장인 아서라는 사람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 머레이가 연기했던 편집장일 텐데 이 아서라는 인물은 프렌치 디스패치를 몇 년간 만들었는가? 5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잡지는 전 세계 몇 개국에서 팔리고 있는가? 50개국에서 팔리고 있고 그럼 정기 독자 수는 얼마인가? 50만 명입니다. 그렇게 50년간 이 사람이 이 많은 고객들을 독자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잡지가 굉장히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영화의 초반부부터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50년 동안 봉직하고 그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의 유지를 받들어서 프렌치 디스패치를 폐간하도록 하죠. 종간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장이 죽었다고 해서 잡지 자체를 종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 유지를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창업자이기도 하고 오너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기도 한 사람이라서 결국은 그 사람의 부고를 내면서 종간호를 함께 내게 되는데 이 종간호는 사실상 50주년 특집 기념호가 되는 셈이죠. 더 재밌는 것은 영화의 이제 첫 번째 그 메인 아티클에서 등장하는 모제스 로젠탈라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베니시오 델 토로가 연기했던 바로 그 화가죠. 그 화가의 형기가 어떻게 되는가? 감옥에서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은 이 영화를 만들 때 웨스 앤더슨의 나이가 50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50이라는 숫자를 강박적으로 영화 안팎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아서 하위처라는 극 중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 그러니까 편집장에게 웨스 앤더슨이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잡지사에서 이 아서 하비츠라는 편집장이 하는 역할은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웨스 앤더슨이 하는 일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영화는 직장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때 그 직장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 장소 혹은 영화사라고 말을 해도 전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죠. 아서 하위츠는 영화 속에서 본인이 직접 아티클을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 편집장입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라이터들이 자기만의 어떤 기사들을 써오게 되면 그것을 고치거나 지시를 하거나 어떤 방면으로 이끌어내고 그 모든 아티클들을 다 모으고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그 모든 결과로 잡지 한 권을 책임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서 하위츠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정확하게도 감독이 하는 일하고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 영화는 얼핏 보아서는 언론 영화처럼 보이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 속에는 그 속에서 창작의 어떤 패턴과 창작의 본질과 창작의 동력과 혹은 창작의 정조 같은 것을 고스란히 자기 세계를 담아내고 싶어하는 웨스 앤더슨의 마음이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이 영화의 주인공이 죽습니다. 그래서 부고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영화의 맨 앞부분에 등장하게 되는데, 정작 부고를 처리를 해서 그 부고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잡지를 만드는 과정이 이 영화 전체의 스토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작 그 인물이 실제로 죽는 그 사건들을 다루는 것은 영화의 맨 뒤에 등장하게 되죠. 마지막이 되면 아서 하위츠가 죽는 어떤 모습들이 묘사가 되고, 그를 존경했던 그런 뛰어난 저널리스트들이 모여서, 자, 그렇다면 우리 종강호를 어떻게 만들지? 라고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대표 지필하게 되는 로벅이 타자기 앞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쓰는데 부고의 첫 줄을 쓰죠. 그 첫 줄은 이 모든 것은 휴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치고 나니까 나머지 저널리스트들이 그 다음 줄을 뭘 써야 될지를 중구난방으로 자기 의견을 내는 것으로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끝은 어디랑 연결이 되는가? 바로 이 영화의 첫 장면하고 연결이 되죠.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부고에서 묘사가 되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 모든 것은 휴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는 끝나는 순간 다시 한번 시작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영원히 루프를 그리면서 반복되어서 바깥에서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여주게 되죠. 그 예술작품은 바로 아서 하위츠의 삶이면서 아서 하위츠의 삶 자체인 50주년 종간호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예술을 다루는 태도 혹은 예술가라는 태도는 사실은 감독의 마음이 고스란히 투영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앙리 수르 블라제의 아름다움이라고 제가 말을 붙여봤는데, 앙리 수르 블라제는 영화에 등장하는 프란스 디스패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이것이 발간되는 그 도시 자체를 가상의 이름으로 앙리수르 블라제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런 것은 일종의 말장난 같은 건데요. 앙리수르 블라제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블라제 강가에 있는 앙리 마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앙리라는 단어도 있고 블라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앙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권태라는 뜻입니다. 블라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관심, 냉담이라는 뜻이죠. 굳이 얘기하면 냉담과 관련된 권태, 이것이 이 도시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장면들을 그냥 두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영화의 도입 부분에서 이제 부고가 나오고, 그 사실상 세 가지 메인 이야기가 나오기 앞에서요, 자전거를 타고 도시 전체를 누비면서 그것을 마치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나오죠. 근데 그 톤은 굉장히 낭만적이고도 아름답게 그리고 예쁘게 이 앙리수르 블라제를 묘사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속에서 묘사된 것들이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앙리수르 블라제라는 도시는 일주일에 8.25개의 시체가 블라제 강가를 떠내려옵니다. 그만큼 자살을 하거나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 지하철에는 쥐떼가 들끓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고, 지붕에는 수많은 길고양이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어른들을 별로 공경하는 태도 같은 것도 없어서 아이들이 술에 취해서 노인을 구타하는 모습들도 영화에 등장하게 되고, 밤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매춘 고객들을 찾아서 거리를 점령한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두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앙리수르 블라제는 영화 속에서 아름다울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퇴락하고 산업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치안의 문제에서나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도시인 거죠. 그리고 더럽고 누추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앙리수르 블라제를 지극한 아름다움의 감각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앙리수르 블라제를 묘사하는 그런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글을 썼던 기자가 세저렉이라는 사람인데, 오원 윌슨이 연기했었죠. 이 세저렉의 이 앙리수르 블라제에 대한 기행의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의 그 모든 아름다움은 그 안에 비밀을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다면 그 자체로 명승고적이라서, 혹은 굉장히 부유하게 잘 가꾸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곳은 다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술가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저널리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앙리수르 블라제가 아름다운 것은 실제로 그 도시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도시의 비밀처럼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발견을 해서 묘사를 해내는 저널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웨스 앤더슨이 과거를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시선을,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시각을, 핵심적인 부분을 여기서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이 지극한 향수로 떠올리게 되는 어떤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예술적인 것이 꼽히는, 그리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예술가들이 그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에서 벌어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첫 번째 사건에서는 자살하기 싫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사회 모순이 극단적으로 달해서 6.8혁명이 터지게 되고,
세 번째 사건에서는 인종적인 혹은 성적인 부분에 대한 편견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두 남자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이야기들이 지극한 향수의 어떤 알싸하고도 아름다운 감각으로 그려지는 이유는 세 명의 저널리스트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아름다운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묘사가 아름답다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특정한 방식으로 봉인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모두 사실은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핵심이 그것을 보완하는 예술가에게 있다 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이야기보다 이야기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 3번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4번도 어느 정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영화가 흑백과 컬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찍혀져 있는데 어떤 장면이 흑백인지 어떤 장면이 컬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흑백과 컬러를 교차하도록 영상을 만약에 만드는 어떤 감독이 있었다면 이 영화와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흑백과 컬러를 썼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에서 가장 우리가 사실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은 그 영화에서 메인 스토리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야기라면 티모시 샬라메의 어떤 굉장히 혁명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 혹은 베니시오 델 테로의 첫 번째에 관한 얘기라면 시몬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랑 이야기, 혹은 그가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라면 경찰서장의 아들이 납치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한바탕의 추적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그 과정에서 맹활약했던 요리사 네스카피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영화의 메인 줄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흑백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컬러로 보여지는 것은 어떤 장면인가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말하는 기자의 장면을 엉뚱하게도 컬러로 처리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이야기의 경우에는 시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시몬이라는 여관수를 사랑하게 되는 남자 죄수, 그러니까 베니시오 델 토로의 이야기가 사실상 가장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장면은 흑백으로 말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군의 청중들 앞에서 단상에 올라서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그에 관한 이야기, 그의 예술 세계를 해설하게 되는 틸다 스윈튼의 강연 장면이 오히려 컬러로 찍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은 굉장히 정적이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이렇다하게 관객들에게 보여줄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강의하는 장면이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라면 강의하는 장면을 흑백으로 찍어야 될 것 같고, 파란만장하게 감옥 안에서 벌쳐지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는 컬러로 찍어야 될 것 같죠. 근데 반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서 정말로 웨스 앤더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자의 방점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메인 스토리가 흑백으로 진행되지만 그 안에서도 부분 컬러로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들도 곰곰이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곱씹게 되시면 그 장면들의 상당수는 예술작품을 보여주는 장면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야기 장면 속에서 미술상이라고 얘기하는 카다지오가 자기의 동업자들한테 현대미술에 관해서 마치 강의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가 그린 그림을 보여줄 때 그 장면만 컬러로 등장하게 되죠. 이와 같이 영화 속에서 어떤 예술을 인용하거나 그것을 보여줄 때만 흑백 장면에서 주로 컬러가 사용된다는 것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은 웨스 앤더슨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이야기들을 저술하게 되는 저널리스트가 자기가 관찰해야 될 그 사건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저널리스트가 사회적으로 큰 사건 혹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 관한 어떤 기사를 쓸 때 자기는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이 영화의 두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는 바로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그렇게 믿고 있는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저널리스트가 결국은 다 자기가 묘사하는 사건의 핵심과 관련을 맺는 이야기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사건은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만 맨 뒤를 보다 보면 바로 베니시오 델 토로와 그 이야기에 관한 모든 기사를 쓰게 되었던 틸다 스윈튼이 나중에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해변에서 심지어는 여행도 갔다 온다는 식의 이야기가 뒷부분에 등장하게 되죠.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티모시 샬라메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삼각관계의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 네스카피에가 갖고 있는 외국인으로서의 고독한 운명은 동성애자로서 바로 이 로버기 갖고 있는 외로움과 결합이 돼서 두 사람이 동지애를 누리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웨스 앤더슨의 영화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술 지상주의적인 어떤 시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세계와 관련을 맺는 방식 혹은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예술가의 창작 작업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한테 정말 중요한 건 세계가 아니라 바로 예술구 자체일 것입니다. 새 에피소드의 귀결입니다.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잡지를 만드는데 잡지 맨 앞에는 종간호를 내게 된 이유인 아서 하위처라는 인물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독자한테 알려야 되죠. 그래서 부고가 있고요. 부고에 붙어서 프롤로그 형식의 바로 이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잡지가 만들어지는 이 앙리스르 블라제를 마치 여행 가이드하듯이 보여주는 그런 탐방 기사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개의 중요한 메인 아티클들이 세 개가 뒤에 붙어 있으면서 이 종간호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이 영화 자체가 사실상 잡지의 세계를 동영상으로 펼쳐지는 영화의 세계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들이 분명히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사건으로는 동적인 그런 순간조차도 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든지 화가인 모제스 로젠탈러가 그렸던 그림이 전시회마다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어떤 이런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동선으로 펼쳐지게 되죠. 그렇지만 영화 속에서 코믹하게도 그 장면을 어마어마한 그런 동선과 활력을 보여주는 인물들 각자의 움직이지 않는 연기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만화적이기까지 한데요. 이 영화가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렇게 동적인 사건들조차 잡지의 상황을 영화적으로 번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마지막 7번째에 있어서 그때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다루게 되는 세 가지 메인 에피소드의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지만 이 제 해설과 관련된 핵심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젠탈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뛰어난 능력을 알게 되어서 이 카다지오라는 그 그림 미술상이 그림을 의뢰해서 엉뚱하게도 그림을 종이에다 그린 것이 아니라 취미실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죄수들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 장소의 벽 자체에다가 10점의 그림을 그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카다지오는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카다지오 입장에서의 예술이란 그림이란 어떤 건가 하면 세계가 있으면 그 세계를 모사하거나 변형한 형태로 그림을 독립되게 그려서 세계랑 분리된 채로 팔 수 있어야 이 미술상으로서 그 예술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세계 자체에다가 그림을 그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에 그린 그림을 그 자체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카다지오는 화를 내는 거죠. 그렇지만 예술관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미술 작품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미국의 캔사스에서 그림을 사러 프랑스까지 갔었던 클램펫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클램펫이라는 인물은 결국은 그 취미실을 통째로 삽니다. 그래서 장기간 상당 기간 동안 기다려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통째로 취미실에 그 콘크리트를 그대로 떠서 비행기로 날라서 캔사스에 그대로 이식을 해서 작품을 공개하는 그런 작품들이 영화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예술과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술이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로 있어서 그것 자체의 어떤 존재감을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술과 세계가 그 자체로 구분되지 않게 완전히 결합된 창조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예술로부터 두 번째 예술로의 전환을 사실은 첫 번째 이야기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68혁명을 다루고 있는 기자인 프랜시스 맥도먼드 이야기를 다루는데, 두 번째 에피소드 초반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기자로서 자기는 미국 사람으로서 혹은 더군다나 68혁명은 세대 투쟁적인 면모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프랑스 젊은이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관찰자가 되어서 개입하지 않고 기사를 쓰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혁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극중에 등장하는 티모시 샬라메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티모시 샬라메가 직접 써야 하는 선언문을 초안을 자기가 직접 고쳐서 계속 개입해서 그 문장들을 바꿔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조차도 역시 그와 완전히 떨어져서 세계를 기술하겠다라는 예술가의 목적이 사실은 굉장히 허망한 것이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예술가는 세계와 밀착된 채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영화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런 면에서 1번과 2번은 두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요리사에 관한 이야기일 텐데, 그 요리사가 경찰서장의 아들을 납치하고 있는 일본의 범인들한테 자기 음식을 직접 배달해서 가져가게 되죠. 이 요리사는 워낙 뛰어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범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들을 먹고 싶어 하지만 여기에 어떤 독을 타지 않았을까 겁을 냅니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리사인 네스카피에가 범인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고 안전하다는 걸 보이니까 다들 음식을 한꺼번에 먹게 되죠.
하지만 그 음식들 속에는 아니나 다를까 맹독성 소금이 있었죠. 소금으로 절였던 무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걸 먹고 모두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요리사는 조금 더 몸이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뻔하지만 죽지 않고 위기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취재했던 세 번째 기자인 로벅이 가서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얘기는, 나는 용감한 게 아니다. 나는 그렇지만 다만 이 도시의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내 일을 더 잘 해내고 싶었다. 그 외로움 때문이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로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도시에는 우리들이 너무 많지. 라고 맞장구를 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스카피에는 극 중에서 아시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백인들의 도시에 와서 요리사로서 어떤 일정한 지위에 오를 때까지 본인이 인종적으로 사람들의 알게 모르게 차별이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맹독성 소금을 직접 먹었던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벅은 영화 속에서 흑인이면서 또한 동성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이 동성애랑 관련된 어떤 사건 속에서 본인이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속에서 두 사람의 외로움, 앙리라는 자기의 태어난 곳하고도 관련도 없고 또한 인종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타향일 수밖에 없는 곳에서 만난 두 사람의 가장 짙은 이방인으로서의 성정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감정이 왜 중요할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렇게 타향을 떠돌면서 쓸쓸한 이방인으로서 특히 떠나온 곳에 대해서 그리움을 느끼면서 자기 일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어떤 사람, 그게 바로 예술가의 어떤 기본적인 상이라고 웨스 앤더슨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이방인일 수밖에 없고 타향을 떠돌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부단한 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떠나온 것에 대해서 그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풍미입니다. 네, 바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요리사는 그 맹독성 소금을 무 요리에다 집어넣었는데 거기 그 맛에 대해서 끝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소금에서 흙맛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 나이에 요리사로서 새로운 맛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순간 그런 맛을 느꼈다. 말하자면 흙의 풍미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연히 맹독성 소금의 흙의 풍미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죽음의 풍미일 것입니다. 그 순간 사실상 요리사는 죽음을 맛본 것이죠. 그리고 임사체험을 거쳐서 사실은 죽음까지는 가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살아 들어온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나이가 되면 새로운 맛을 보기가 어려운데 볼 수 있는 맛이라는 것은 당연히 일정한 나이가 되면 느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맛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은 게 바로 아서 하위츠죠. 아서 하위츠라는 사람은 센티멘탈리즘을 너무 싫어해서 이 잡지사의 모토 자체를 No Crying이라고 써붙이는, 눈물 금지라고 써붙일 정도로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좀 더 센티멘탈하게 감성적으로 나간 부분을 로벅이 삭제하니까 도로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편집장 자체가 굉장히 깊게 그 이야기에 매료가 되고 감동을 받고 슬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게 슬픔을 느낀 편집장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어떻게 되는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죽음의 풍미에 동조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그 다음에 직접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편집장이 죽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부고를 비롯해서 잡지를 만들게 되고, 그걸 어떻게 쓸까를 해서 모여서 하는데 갑자기 모이기도 하고 여러 시간 동안 회의를 해서 배가 고픕니다. 그 순간 편집장이 죽은 걸 모르고 누군가가 생일 케이크를 갖고 오게 되는데, 웨이터가 가져온 생일 케이크를 처음에 옆에 두려고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떼어 먹으니까 다들 시장함을 느껴서 그 케이크를 나눠 먹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생일 케이크의 맛은 무엇일까? 바로 죽음의 풍미겠죠. 그러니까 그 생일 케이크는 아서라는 편집장에게 온 케이크이고, 그 편집장이 남겨준 그의 어떤 삶의 맛 같은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 막 세상을 떠나서 부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에겐 그의 인생의 맛인 동시에 그의 죽음이 남겨준 맛이 되겠죠.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사실상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네, 예술과 세계의 관계, 이 모든 것의 어떤 총 결론 비슷한 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화법들이 굉장히 독특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동적으로 굉장히 와일드하고 격동적인 순간조차도 그 순간을 정지시키게 만드는 연기로 영화가 포착을 하죠. 막 소란스러운 장면조차도 그 세계를 정지시킨 것 같은 그런 동작 속에서 카메라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인물을 향해서 난리 쇼트로 다가가지가 않고 트래킹 쇼트로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스쳐서 미끄러지듯이 옆 칸으로 넘어가게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영화의 많은 장면들이 만화의 각각의 칸들을 지나가는 것 같은 카메라 이동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세계는 어떤 것인가? 세계는 항상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든 공간이든 그 속에서 정지되어 있는 세계는 없을 것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술적인 향수의 대상이 되려면 그 세계는 정지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있다면 향수를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향수 속에서 실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시공간에 대한 태도는 그 시공간을 사실상 액자 속에 집어넣어서 박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술에서 느끼고 있는, 예술이 다루고 있는 향수의 감각하고 일치되어 있다는 것이 이전에 그랜드 부다페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또 프렌치 디스패치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예술은 어떨까? 예술은 그렇게 정지되어 있는 향수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움의 세계들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 세계들 사이를 끊임없이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계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여 있고 예술은 그것을 포착해서 그 순간에 정지된 무엇으로 남기는 게 예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웨스 앤더슨은 두 가지를 반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워하는 세계는 정확하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정확히 핀셋처럼 이 영화에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듯이 다양한 액자가 겹쳐져 있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속을 예술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미끄러져 흘러가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감정은 그리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방식들, 배우들이 연기하는 방식,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식, 쇼트와 쇼트가 나뉘게 되는 방식들까지 왜 이렇게까지 웨스 앤더슨은 이와 같은 스타일에 집착하는 것일까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집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 자체가 예술가들이 창작을 하는 행위일 것이고 세계와 관련 맺는 방식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7가지의 중요한 어떤 생각들을, 제가 생각하는 견해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해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